자,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교시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포잘의 작성의 과정 중에서 지난주에 문제 확인 및 분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이어서 오늘, 2단계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때기 규정, 표적 집단, 추적 방법이라고 하는 일반 집단, 그 다음에 위험 집단, 그 다음에 표적 집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을 어떻게 인구 추정을 하는지, 우리 제안서에 맞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완화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 프로포잘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프로포잘에 실제 참여할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뽑아내는, 추정해내고 선정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으로, 그다음에 표적 집단으로, 그다음에 그 표적 집단으로 추정해 나가는 과정들, 즉 인구 집단을 어떻게 선정하는 선정 기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 즉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아니면 또 이 프로그램, 우리가 제안하는,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자격을 갖춘 인구 집단들을 찾아내고 나는 과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나아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집단을 바로 우리는 클라이언트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집단이나 다른 위험 집단이나 이런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할 자격을 갖춘 인구 집단이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집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격을 미리 갖추고 있고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이용하게 될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수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종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니면 우리가 프로포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실제 활용할 프로그램당의 정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앞서 세 가지 집단에서는, 즉 일반 집단이나 위험 집단 또는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집단에서는 인구 집단의 규모를 추정을 해냈던 거죠. 그래서 일반 집단,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집단, 그래서 12,000명, 위험 집단에서 그 중에서 우울에 대한 위험들을 일반 통계나 사례 아니면 연구 자료에서 우리 인구 집단의 일반 집단의 한 5%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관련 근거나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위험 집단, 5%의 위험 집단, 그래서 약 600명 정도를 추정을 해낸 거죠.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기관의 목적이나 아니면 재정 지원처의 목적들이나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그 600명 중에서 일부 인구 집단, 표적 집단들을 뽑아 추정을 해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명 중에서 100명 정도라고 기준들을 가지고, 선정 기준을 가지고 인구 집단의 규모를 추정해낸 거죠. 여기까지는 이 세 가지 집단은 인구 집단을 추정한 것과 달리 클라이언트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 그 기준이 자산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제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될 때 그 사람을 기관이나 담당자가 결정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정에서 실제 활용할 사람들로 인구 규모가 바뀐다라는 것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이 갖는 특징들을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준들을 좀 선정을 해낸다라고, 클라이언트 집단 결정 과정 기준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김정명 교수님께서도 낸 논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용적 수용성입니다. 즉 기관의 현실에 비추어 봐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의 재원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재원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 한 500만 원 세웠었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500만 원인데 그런 그 다음에 그 인원에 맞도록 하고 우리 기관에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시용하는 어떤 시설 이용자 규모가 예를 들어서 몇 분이시다. 20명 정도 된다. 그래서 2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준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5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라 그러면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의 현실에 맞춰서 프로그램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결정하는, 인원을 결정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제 실용적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적인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인력이나 재정 여건들을 벗어나는 규모의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하게 되면 또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또 목표 달성에도 실패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어떤 수용성을 아까 표적 집단에서 실제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실용적 수용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미 정원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름아름으로 부탁을 해오는 경우도 있거나 또는 뭐 단순히 인맥에 의해서 또는 지역사회의 후원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한 압력의 형태로서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 압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포저를 작성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쉽게 말해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인맥이나 아름아름 아니면 또 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자기 부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어떤 자가 비용 부담이 있다라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은 기관에서 어떤 수익성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한 차원에서 또는 해당 프로포절에 대한 어떤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많은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수용을 해낼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한 강조할 요량으로 실제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들을 초과해서 어떤 그 클라이언트 집단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은 조금 좀 재검토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목적과 어떤 실제 기관의 어떤 역량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적정한 수의 인원들을 실용적인 어떤 수용성들을 좀 잘 검토해야 되는 어떤 기준으로 잘 활용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프로포저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담당자, 제안을 작성하는 그 담당자 선생님들은 반드시 해당 기관이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인원과 또 예산에 기초해서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좀 미리미리 적정 수의 어떤 능력에 맞는 그 클라이언트 집단의 인원 수들을 좀 산정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기준, 클라이언트 집단의 결정 과정의 기준으로 실용적인 어떤 수용성, 즉 능력에 맞는 능력 안에서 어떤 그 클라이언트 집단의 인원 수를 좀 결정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윤리성입니다. 윤리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죠.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어떤 동의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자발성,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처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발굴해내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정을 한 후에
그 어떤 개별 서비스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개별 서비스 계획들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바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니면 사례관리의 케이스를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다른 많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의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치, 윤리와 가치 기준들에 있어서도 이 클라이언트의 동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수용성의 기준에 의해서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실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그들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서 어떠한 변화를 주려 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사회복지 윤리에 비춰볼 때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집단 결정 과정의 어떤 기준으로 윤리성들을 좀 검토하고 그런 어떤 기준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그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제안 작성자나 기획자들, 또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어떤 이런 윤리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준 위에서 어떤 이러한 클라이언트 집단을 선정하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비스 이용자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수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클라이언트가 참여에 동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께서 그 사람의 능력과 자원을 벗어나는 경우다라고 하면 최종 클라이언트로 선정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으로 하는 것들은 인구 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지역 사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한, 그래서 그 사회 문제를 좀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예상 인구 수를 추정을 해내는 거고요. 그거는 추정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확정적인 어떤 숫자는 아닌 거죠. 다만 그 추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선명한 합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선정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클라이언트 집단에서는 이런 세 가지 실용적인 수용성, 윤리성,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선정 기준들을 좀 명확히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동의서를 받아서 그분이 자의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윤리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비스 이용자가, 즉 클라이언트 분들이 참여를 동의하고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분의 능력이 이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구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때라만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 기준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상들을 좀 한번 예시를 좀 들어서 보면요. 자, 문제 집단이라고 하는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으로 나가는 과정들은 추정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정의 과정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대상 영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아까는 이제 노인 문제에 관한 일반 사회 문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 예를 들어 40만 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장애가 있는 어른들, 그 중에서 몇 프로, 그래서 뭐 17,000명 정도로 줄어들고요. 다시 이 중에서 장애인 중에서 독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들, 그러면 이제 뭐 12,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는 추정해내는 어떤 인구들인 거죠. 추정에 대한 인구.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이 뭐 예를 들어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재정 지원처의 요구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어떤 사정들, 설립 이념이나 어떤 우리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기관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을 직접 선정해내는 과정은 이 표적 집단 중에서 독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는, 그래서 동의서를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수용해낼 수 있는 인원 수, 그 다음에 개인이 동의를 한 어떤 윤리성 기준으로 동의를 한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인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해낼 수 있는, 즉 독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고 독서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장애인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산출해내는, 선정해내는 거죠. 이분들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제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구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수는 40만 명 중에서 약 500명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선정해내는 과정이다. 즉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깔때기 형식의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으로, 그 다음에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으로, 또 표적 집단에서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을 딱 뽑아내는, 선정해내는 어떤 이런 대상자 선정의 예시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대상자 선정의 기준들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보게 된다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해 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사전 기여금에 의한 대상자, 또 행정규칙이나 규정, 즉 법률에 의한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이나 분별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선정을 해내는 기준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행정적인 결정에 의한 어떤 대상자 선정의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조사, 행정적인 어떤 실제 사례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크게 대상자, 클라이언트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6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105페이지를 보시면 표 2-5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대상자 본 및 선정 방법에 대한 양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프로그램 지원자들 가운데에서 실제 참가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은 바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이르기는 한데요. 프로포절의 단계에서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미리 좀 수립해 두어야 또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제안서를 만들 때 처음부터 문제 확인하고 문제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 나갈 거냐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어떤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의 결과로 실제 제안서들을 작성해 나갈 수 있으면 실제 그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꼭 산출해 내는 것들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정지원처들이 제안서 안에 대상자 선정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론에 근거해서 대상자들을 산출해내고 그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적정한 서비스들을 제안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흐름으로 그 재정지원처에서 평가의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즉 클라이언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러한 사업 참여자 전략 모집 전략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그 내용은 참여 대상 및 인원, 또 참여자 선정 기준, 참여자 모집 방안들,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설명드린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 기준 선정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교재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5페이지 표 2-5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을 좀 보면 여기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항목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집 전략, 참여 대상 및 인원에 대한 것, 핵심 참여자는 누구고 주변 참여자는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안하고 기획하고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의 핵심 참여자가 누군지에 대해 설명하고 또 주변 참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런 어떤 기준들을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면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참여자는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인원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즉 클라이언트 집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하는 것들하고 몇 명이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 참여자, 핵심 참여자뿐만 아니라 주변 참여자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데요. 성과 측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는 거죠. 즉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사례관리의 어떤 사례관리 학습에 대한 부분, 사례관리 이론에 대한 것들 공부를 한 거를 좀 잠깐 되새겨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사례관리를 할 때도 공부하실 때도 첫 번째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클라이언트를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발굴을 하게 되면 사정을 하게 되고 이 사정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입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게 되는데 이 실천을 하는 과정, 사정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입을 시킬 때 클라이언트 본인만 하느냐 아니면 이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들 아니면 어떤 체계상에서 체계도나 생태체계도나 가계도를 그려서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가족이나 이 체계도상에서의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즉 프로포잘에서도 핵심 참여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대상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대상들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를 좀 묻고 이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참여자, 가족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클라이언트가 몸담고 있는 기관들, 종교기관들, 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몸담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 참여자와 함께하는 이 주변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 집단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제안하는 이 프로그램 제안서에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과의 영향성들을 어떻게 미쳐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의 사업 참여자와 그 주변인들 그 다음에 그분들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그 다음에 모집에 대한 기준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서 양식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양식에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런 사례의 양식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참여자 선정 기준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즉 아까 말씀드린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 표적 집단까지를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질 거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행 사례 연구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의 통계 자료, 아니면 그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 지역사회 어떤 많은 통계 자료들을 인구 통계라든가 아니면 인구 특성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기준들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그래서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참여자들 어떻게 모집할 거냐 하는 방법들이죠. 기준에 적합한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모집해내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거냐, 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지역사회, 우리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집단들을 뭐 눈덩이 표집 아름아름으로 클라이언트를 선정해낼 거냐, 아니면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워크샵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공청회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집단들에 대한 우리 기관의 홍보와 프로그램의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해낼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 수립들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지 또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제안서의 어떤 그 선택 기준들, 제안에 대한 채택 기준을 평가자들께서 이러한 어떤 채택 기준으로, 선정 기준으로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어떤 이러한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처음부터 프로포절 작성하는 그 모든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작성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의 양식의 기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